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13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기말고사 안내를 드리면 기말고사는 16주차에 해당하는데요. 12월 9일 날 보도록 할게요. 12월 9일 날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난번에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16주차죠. 예. 그리고 안내를 다시 할게요. 정확하게. 일단은 12월 9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와 14주차 강의를 이 강의는 이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중이나 내일 중으로 그다음에 14주차 강의도 요번 주 중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15주차 한 주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해당하는 요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2, 3교시 그 수업 시간인데 10시 반부터 12시까지 90분간만 볼게요. 90분. 업로드 포함해서. 범위는 이제 교과서로 치면 4장에서 6장까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그 부분만 볼 거고 혹시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혹시 허용하면 짧게 그 자율주행 소개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 이게 진도가 나가면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진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소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소차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오늘은 이제 수소차의 역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자동차 구조, 다시 한번 구조를 이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연료전지의 역할을 살펴보고, 6장에서는 연료전지의 6가지 종류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개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 4장, 5장, 6장을 좀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제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노트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오픈북으로 다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보고 오픈북, 오픈노트, 오픈북, 오픈노트. 그러니까 이 책 한 권하고 자기 노트에다 정리한 거 두 개 들고 오픈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소차 개요는 했었고 지난주에 수소차 역사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표로 정리된 것이 이제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표로 정리된 거 요거 화면에 잡혀요? 이거? 표로 정리된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역사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연료전지 개념을 발명한 사람은 1801년에 그 패러데이의 스승 험프리 데이비 알죠? 제가 그 패러데이는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험프리 데이브라는 그 교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 패러데이의 스승에 해당하는 험프리 데이비. 험프리 데이비. 데이비가 개념을 이제 발명을 해요. 개념을 연료전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과 같은 연료전지 개념으로 이제 확대한 사람이 1839년에 윌리엄 그로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영국 사람인데 윌리엄 R. 그로브. 오늘날의 실질적인 연료전지 개념을 만들었죠. 오늘날의 연료전지 개념을 발명을 해요.
이제 차이는 뭐냐면 험프리 데이비는 이 앞에 설명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본문에 이제 쭉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는데요. 교과서 174페이지 보면은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장치가 이제 전지잖아요. 전지, 연료 전지. 이 개념을 발견한 게 데이비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그 연료 전지는 뭐예요? 수소와 산소를 만나서 이제 물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2몰, 1몰 만나서 물이 2몰 나오게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전기가 나오는 거지. 전기 플러스 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전기분해의 역순이지. 그러니까 전기분해라는 개념은 이제 험프리 데이비 시대에 이미 있었고 1800년 초에 이미 있었고 전기분해를 실험을 하다가 이 그로브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그 개념을 만든 사람인데 실험을 하다가 이제 전기분해를 한다는 것은 물의 전기분해, 수전기분해, 전기분해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실험. 그럼 전기분해 실험을 어떻게 해요? 여기 물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니까 수소와 산소가 나눠지더라. 즉 물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니까 이게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더라. 요 실험을 했어. 그래서 이제 수소방을 양극 음극에서 이제 수소산소가 쭉쭉 나오는데 실험을 잠깐 멈췄는데 이제 전기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묘한 일이 나오는데 전원을 끄니까 전류가 역류하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해요. 전류를 넣어주면 가스가 나왔어. 이 실험을 했어. 근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그 전류 흐르는 건 감지할 수 있잖아요. 탐지기로. 탐지기에 전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 바늘이 움직인 거죠. 이걸 관찰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수소와 산소, 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넣었으니까 수소, 산소가 되는데 얘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만나가지고 혹시 전기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예? 이미 이제 이렇게 전기분해 실험은 먼저 존재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전기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예전에 그 뭐야 자기장 발견하는 것도 비슷했지. 예? 자기장 발견했을 때도 우연히 이 도선에 전류를 흘리니까 그 옆에 있던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우연히.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와 자기가 관련이 있구나. 예전에는 전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전기 따로 자기 따로. 왜냐하면 성질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전기는 번쩍번쩍 번개 같은 거고 자기는 조용하면서 땡기는 거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 느낌이. 그래서 별개의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전기를 흘려보내니까 도선에 자기장이 움직였다. 이 나침반이 움직였다. 이 사실로부터 이제 얘와 얘가 무슨 관계가 있나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때도 험프리 데이비하고 이제 그 페러데이가 이 실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또 자기장이 형성되면 주변에 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오늘날엔 전자기로 통합이 되죠.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로 전자기파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물을 전기분해하는 실험에서 잠깐 쉬었는데 남아있던 얘네들이 반응하면서 전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관찰하고 그러면 이제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 만나게 하면 전기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을 이제 알아낸 거예요. 이 그로우브가. 그러니까 모든 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사실은 거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발명 같은 경우에 A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A라는 목표는 다 도달을 못해. 그런데 뜻밖의 다른 게 나와요. 더 훌륭한 게. 그래서 그 발명
한 사람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포스트잇 알죠? 포스트잇. 네? 그것도 원래 접착제 그 3M인가? 거기서 접착제 연구를 했는데 실패작이야. 접착력이 약해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근데 발상을 바꿔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하는 포스트잇을 개발한 거죠. 대박 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완료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봐요. 이제, 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사실 거의 이제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완성은 못하고 한 100년쯤 뒤에 1932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오늘날의 연료전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과 이론이 나오고 한참 뒤에 거의 100년 뒤에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교수가 베이컨 다 영국 사람이네. 베이컨이 알칼리형 알칼라인 엑시드 알칼리형 연료전지를 개발을 해. 개발을 하고 실제로 이제 5kW급 실증 실험을 해요. 1959년에 실증 그 실험 장치를 만들어 5kg급 꽤 쓸만한 규모의 실증 실험을 해요. 연료전지. 그래서 이게 이제 명실상부한 가장 먼저 나온 그 연료전지라고 보면 되지. 우리 6가지 알칼라인 엑시드도 있었고 뭐 FMFC도 있었고 뭐 포스포릭 엑시드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몰튼 코어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요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65년에 나사의 유인 우주선 제미니 5호 아폴로 발사하기 전에 아폴로는 이제 실제로 달에 착륙하는데 그때도 연료전지를 싣고 가요. 근데 그 전에 유인 우주선 달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 유인 우주선에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전원. 응? 그 컴퓨터라든가 그 우주선 내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선 내에 전원이 필요한데 뭘로 할까 하다가 연료전지 콤팩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연료전지로 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개발했어요. 연료전지를 GE에서. 이 연료전지의 장점은 뭐냐면 수소와 산소만 통에다 담아놓고 있으면 이제 화학 반응만 시키면 전기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물도 나와. 그러니까 그 물로 음료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전기로도 쓰고 물도 먹고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900 역사적인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때가 69년인데 1969년 아폴로 11호 이때도 이제 연료전지 싣고 가요. 연료전지 때문에 이제 그 전원이 공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인산형 연료전지 포스포릭 엑시드 PA 포스포릭 엑시드 퓨얼셀 인산형 이걸 FC를 만들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PEMFC 이 수소 연료 자동차에 들어가는 PEMFC가 일찍 만들어져요. 80년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쭉 이제 그 뒤는 제가 여기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온 뒤부터는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많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에 이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어들어요. 물론 요 PAFC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만들어서 이 가정이나 병원 같은 비상 전원용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주선용으로 콤팩트하게 작게 만든 연료전지를 썼고 그 다음에 좀 큼지막하게 발전용 또 비상 전원 공급용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FMFC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가능하니까 한 80도 운전 조건 되니까
이제 자동차에 쓸 수 있겠다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94년에 지금부터 이제 안 써도 되겠지. 94년에 벤츠에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발표하고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발표하고 2000년에 포드에서 또 2002년에 혼다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000년에 현대가 굉장히 앞서갔어요. 여기 보면은 그 벤츠라든가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1994년에 하고 포드도 2000년인데 현대도 2000년이니까 미국 빼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찍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에 국내 최초 수소차 산타페 그 형태에다가 FC를 달아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고 2004년에는 투싼에 붙이고 2013년에 투싼에 붙여서 양산을 내. 이게 세계 최초 양산 차야. 양산 연료전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갔어요. 이때만 해도 왜 현대가 전기차를 안 하고 전기차도 하긴 했는데 연료전지에 좀 올인하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로 막 그 흥행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실제 적자인 상태였는데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이제 꿋꿋하게 이제 현대는 이걸 했어요. 물론 이제 병행은 하긴 했지만 메인이 그래서 지금은 현대는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기아는 전기차 쪽으로 약간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서로 다른 것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2013년이 이제 의미가 있는 때고요. 그러고 14, 16에 이제 도요타와 혼다에서도 거의 동급의 연료전지 차가 나와. 그 다음에 2018년, 2년 전에 넥소가 출시돼요. 그래서 넥소가 현재까지는 아주 괜찮은 연료전지에 속해요. 이 정도 이제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전지 개념은 1800년대에 나왔고 실제로 만들어 본 것은 1900년 초다. 1930년이 됐고 1960년 전후에서 이제 실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우주선에 먼저 적용한 후에 이제 지상에 적용을 하고 FMFC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쭉 연구를 해서 이제 2000년 가까이 오니까 연료전지 그 수소 연료전지 차가 상용화하기 시작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사실은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게 사실 먼저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도 뭐 2025년까지 뭐 지금 그 수소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열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걸 뭐 몇백 개 수준으로 이제 짓는다고 하죠. 현재까지는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 성능은 거의 내연기관차하고 이제 동급 수준으로 올라왔고 전기차보다 이 넥소가 강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가격적인 면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길게 보면 이제 전기차하고 같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리고 자동차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연료 자체가 자동차 외에도 비상 전원용이나 아니면 아예 가정의 전원을 100% 담당할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이런 거죠. 지금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소 생산에서 계질법 배웠지.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 지금 LPG나 뭐 천연가스가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시가스 후단에 계질기를 달아서 CH4니까 그 C하고 H를 나누면 H가 생기잖아. 예? 그리고 여기 CO2가 나올 거고, 그죠? 메탄을 계질을 해서 그러면은 메탄하고 산소하고 만나게 하면은 수소하고 CO2가 나오잖아. 예? 그렇게 계질을 해. CO2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 예. CO2만 잘 처리를 하면 수소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전원을 그걸로 대체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기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수소 경제야. 석유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석유를 가지고는 이렇게 난방 수준만 했는데 이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선을 타고 가정으로 왔는데 이제 선을 타고 전기를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 도시가스 끝단에
개질기 같은 걸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 관점에서 크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해. 그 변하게 하는 촉진이 뭐야? 지구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온난화 문제. 뭐 그래서 뭐 몬트리올 의정서, 뭐 파리 협약 이런 것들이 쭉 지금 국제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이제 파리 협약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재가입한다고 하고 각 나라별로 그 수소차 또 수소 생산 저장 이런 로드맵들이 속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우는 건 상당히 시적절한 이 공부가 될 거고 쉬었다가 이제 이 자동차 구조를 볼 텐데 이 구조의 핵심은 연료전지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연료전지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장치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해. 연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기를 공급하고 또 그 수소를 이제 압축해서 저장해야 되니까 그 압축 용기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료전지에서 전기도 나오지만 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 관리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서 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관리도 잘해야 돼. 어? 열 관리, 물 관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사실은.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열도 잘 제때 식혀줘야 되겠지. 그 멤브레인이 한 80도 정도 폴리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0도 이상 넘어가면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통 기계에서 쭉 해왔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기계공학자들이 여전히 수소 자동차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연료전지 스택 개발하는 거에도 기계과가 필요하지만 이제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또 열 관리, 물 관리, 그다음에 뭐 그 공기 관리, 수소 관리, 이런 전반적인 그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기계공학에서 해야 되고 에너지 자체 연료전지는 완전히 이제 그 융합 연구잖아요. 그거는 뭐 화학, 전기, 기계, 재료 다 들어간 거니까 그건 어느 한과 졸업생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역사는 요 표 하나로 제가 가름했지만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5장의 연료전지 자동차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